이 평범해 보이는 장례식이 곧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가족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라도 깊숙한 시골 마을, 아직도 개가 짖는 소리와 닭이 우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93세 박순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미 5 형제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말이지요. 3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장. 겉으로는 모두 슬픔에 잠긴 척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맏아들 상호는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둘째 상진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 밖 시골집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요. 셋째 미숙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조문객들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사도 지내고 살림도 다 했는데 집은 당연히. 넷째 상철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늘 가족들에게 도시 생활의 우월감을 과시하곤 했지요. 형들, 일단 어머니 장례 잘 치르자. 그런데 막내 미정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혼인 그녀는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지요. 장례 둘째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장남 상호가 형제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장남으로서의 권위가 묻어났지요. 뭘 정리한다고? 상진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집 말이야, 우리 집. 상호의 말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집이야 당연히 장남 몫이지. 조상 대대로 그래온 거 아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장남 몫이라고? 그럼 우리 집안 대대로 그래왔잖아. 상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상진이 손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법정 상속이 원칙이에요. 게다가 어머니 병원비며 약값이며 그거 누가 다 댔는지 아세요? 병원비는 우리가 다 냈잖아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가 언제 병원비를 다 냈다고 그래? 내가 매달 얼마씩 보냈는데. 상철이 서울 사람 특유의 논리정연한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웃기네. 돈으로만 따지면 내가 제일 많이 했어. 어머니 수발드는 것도 집안일도 다 내가 했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하던 막내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언니.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고? 집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례식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였지요.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만 불러서 집 잘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미정의 말에 형제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집 지키라는 말이겠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 상진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뭔가 남겨두신 것 같아요. 미정의 이 한마디에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제들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지요. 뭘 남겨뒀다고? 미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미정은 애매하게 말을 흐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유언장이 있나? 어머니가 정말 뭔가 남기셨나? 설마 미정이에게만 뭔가 얘기하셨을까? 장례 마지막 날 관을 나르는 순간에도 형제들의 시선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겉으로는 모두 울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시골집과 땅을 두고 벌어질 전쟁에 집중되어 있었지요. 하관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우가 형제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자. 어머니 유품도 살펴보고. 네, 그래야죠. 미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어 있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시골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5 형제가 각자의 방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은 내 것이다, 장남의 몫이야. 상진은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형이 뭘 안다고 요즘 세상에 장남 몫이라니. 미숙은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제사 지내고 살림 다 했는데. 상철은 서울 집값과 시골 땅값을 비교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정만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과연 어머니는 정말 무언가를 남기신 걸까요? 미정이 알고 있다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새벽 5시 시골집 마당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둘째 상진이 몰래 줄자를 들고 집 둘레를 재고 있었거든요. 마치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벽면부터 마당까지 꼼꼼히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이 집이 몇 평인지 정확히 알아야 시세를 계산할 수 있어. 어머니의 시신이 아직 차갑기도 전에 부동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상호였지요. 상호는 방 안에서 커튼 사이로 둘째의 수상한 행동을 훔쳐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벌써부터. 형제간의 신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상진이 드디어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제 밤새 연습한 듯한 치밀함이 엿보였지요. 형님, 이 집 문제 말인데요. 사실 제가 어머니 병수발을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이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이 국그릇을 든 채 멈춰서고 상철은 김치를 집다가 손이 굳었지요. 상진은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펼쳤습니다. 어머니 암 수술 때 서울 대형병원까지 모셔간 것, 수술비 500만 원을 댄 것, 병원 왕복할 때마다 교통비와 간병비까지. 그는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듯 자신의 공로를 나열했지요. 하지만 이런 상진의 주장은 다른 형제들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미숙은 참을 수 없었지요. 미숙이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지요. 수술 한 번 모셔간 게 병수발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어머니 식사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목욕시켜드린 건 뭐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 모셔다 드리고 약 시간 맞춰 챙겨드리고
어머니의 모든 일상을 돌봤던 것들. 평생 집안일만 해온 여자의 서러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지요. 상진이 더욱 도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미숙이 너가 원래 여기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고요? 내 남편, 내 애들 다 서울에 두고 어머니 뒷바라지 하려고 여기 온 게 당연하다고요? 미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강력한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재산은 며느리가 지내는 게 아니라 딸이 지내는 거라고. 이 말에 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장남 상속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때 상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역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했지요. 우리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계산해 봅시다. 상철은 평소 직장에서 쓰던 그 논리정연한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가 꺼낸 숫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어머니께 보낸 용돈 30만 원, 12개월 곱하기 10년이면 3,600만 원. 여기에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생신 때 100만 원씩, 병원비 지원까지 합치면 총 5천만 원 넘게 송금했어요. 이게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상철이 통장 내역을 펼쳐 보이자 다른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숫자와 증거 앞에서는 감정론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상호가 참을 수 없어 밥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돈으로 계산하고 있냐, 이 자식아. 형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때예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형제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육보다는 계산이 우선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미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오빠들, 언니 그렇게 계산하고 싶으시면 저도 계산해 볼게요.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조용했던 막내가 갑자기 나서는 모습에 형제들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요. 미정이 꺼낸 이야기는 형제들을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어머니와 살면서 포기한 것들, 결혼, 직장,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포기한 것 말이지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어머니 모시느라 포기한 결혼, 포기한 직장, 포기한 내 인생.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에 형제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희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정은 여기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집 잘 지키라고. 뭔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만 불러서 집 잘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미정의 말에 형제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짓에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것이 느껴졌지요. 어제 새벽에 집을 재던 것도 이미 계획의 일부였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미리 알아본 게 있어요. 이 집과 땅의 정확한 시세요. 상진이 부동산 감정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눈이 일제히 그 서류에 집중되었지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땅이 상당히 넓어요. 전체 시세가 무려 8억 원 정도 나와요. 8억이라는 숫자에 형제들이 일제히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돈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동네가 곧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럼 땅값이 두세 배는 뛸 거예요. 8억도 큰 돈인데 24억이 될 수도 있다니.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거였지요. 형제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정의 말을 듣고 형제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추측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상호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유언장을 써놓으셨나? 그런데 왜 미정이만 알고 있는 거지? 상진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정이 뭔가 숨기고 있어. 확실해. 저 여유로운 표정을 봐. 미숙은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뭔가 남기셨다면 내 제사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철은 분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의 태도가 너무 여유로워.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이렇게 각자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육 간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특히 8억, 아니 24억이 될 수도 있다는 재산 규모를 알게 된 후로는 형제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싸울 가치가 있는 돈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형제들은 각자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어머니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이 말이지요. 상진은 어머니 옷 정리 좀 해야겠어요 라며 옷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옷보다는 숨겨진 서류를 찾는데 더 집중되어 있었지요. 옷을 하나씩 꺼내면서도 혹시 그 사이에 봉투나 편지가 끼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미숙은 어머니 약 정리해야지라며 서랍이라는 서랍은 모두 열어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약통보다는 편지나 문서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까지 손을 집어넣어 혹시 뭔가 숨겨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지요. 상철은 중요한 서류들 찾아봐야겠어요 라며 책상 주변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모든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접근했지만 원하는 것은 찾지 못했지요. 상호는 어머니가 아끼던 물건들 정리해야지라며 방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것을 숨겨둘 만한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뭔가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만 더욱 깊어졌지요. 미정만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형제들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참 우스워. 미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스며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찾고 싶어 하네. 미정은 빨래 집게를 하나씩 집으며 형제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상진이 옷장을 뒤지는 모습, 미숙이 서랍을 뒤지는 모습, 상철이 책상을 뒤지는 모습.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우스운 연극처럼 보였지요. 그녀의 표정에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고수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정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찾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너는 아는 거야? 상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미정의 이 한마디에 형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시간에 집 안에서는 수상한 소리들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새벽 1시 삐걱삐걱 마루를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종이를 뒤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2시에는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무겁고 성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
물건들을 뒤지는 소리가 났지요. 셋이 또 다른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방 전체를 수색하는 소리였습니다. 책상 서랍들이 차례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거든요. 형제들이 각자 몰래 일어나서 집안을 수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도 같은 목적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소리를 미정만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게 웃고 있었지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의 얼굴에는 모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밤새 수색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미정만은 개운한 얼굴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언니 잘 주무셨어요? 미정의 이 인사에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들의 밤샘 수색이 다 들통난 것 같았거든요. 이제 형제들 사이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3일 만에 8억 원의 재산을 둘러싸고 혈육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각자는 자신만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상진의 병수발, 미숙의 살림과 제사, 상철의 송금, 그리고 미정의 집 지키라는 어머니의 말.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알고 있다는 그 무언가. 과연 어머니는 정말 뭔가를 남겨두신 걸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나자 형제들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8억, 아니 24억이 될 수도 있는 재산을 앞에 두고 그들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요. 특히 둘째 상진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효자였는지를 과시하는 쇼를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제들 각자가 숨겨왔던 본성이 마치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미정이 차갑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진의 첫 번째 타겟은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이장님 댁을 찾아가서 마치 연기하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이장님,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장님이 위로하자 상진은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의 효자 이력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암 수술 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병원비를 얼마나 많이 댔는지,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져왔는지.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특히 큰형은. 상진은 교묘하게 다른 형제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장님은 상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상진이가 제일 효자였지. 어머니도 항상 상진이 자랑을 하셨어. 상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지요. 슈퍼 아주머니에게,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심지어 우체국 직원에게까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 상진이라고 하셨어요. 상진은 마치 정치인이 선거운동을 하듯 동네 곳곳을 누비며 자신의 효자 이미지를 심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재산 분쟁이 생겼을 때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받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지요. 한편 장남 상호는 더욱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몰래 군청에 가서 토지대장을 떼어왔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시세를 알아봤지요. 이 땅으로 담보대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상호의 질문에 중개업소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억 정도 시세면 담보대출은 5에서 6억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5억이면 상당한 돈이었거든요.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아놓고 나중에 형제들과 분쟁이 생기면 그때 처리하면 돼. 어차피 장난 몫이니까. 상호는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러자 상호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와서 가짜 증여계약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위조였지만 상호는 이미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상태였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증여하신다고 하셨어. 상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거짓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요. 넷째 상철은 서울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마치 큰 재산가인 것처럼 행동했지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이 좀 있어서.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자 상철은 더욱 과장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골에 집하고 땅이 있는데 개발되면 20억 정도는 될 것 같아. 와, 대박이네. 그럼 상철이가 부자 되는 거야? 뭐, 5분할이니까 4억 정도는 내 몫이겠지. 그런데 사실 집은 내가 가져갈 생각이야. 상철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더욱 대담해졌지요. 형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유리해. 증거도 다 있고. 동료들은 상철의 말에 감탄했지만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까? 보통 그런 일로 가족끼리 싸우던데. 싸우면 어쩔 건데? 법정에서 만나지 뭐. 나는 준비 다 되어 있어. 상철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런 말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며칠 후 상철의 허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부동산 앱을 보며 시골집을 팔고 나서 서울에 어떤 집을 살지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강남 아파트도 괜찮고 아니면 분당 신도시 쪽도. 상철은 마치 이미 돈을 손에 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지요. 4억 정도 예산으로 강남에서 전세 가능한 곳 있나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미정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오빠들, 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형제들이 거실에 모였을 때 미정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고 순종적인 막내가 아니었지요. 미정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지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형제들이 일제히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때가 되면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미정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정성스럽게 쓰인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지요. 뭐라고 써 있는데? 상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이 유언장을 펼치며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우리 집과 땅은 평생 나를 모시고 돌봐준 막내딸 미정에게 모두 물려준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 유언장 좀 보자. 형제들이 일제히 미정에게 달려들었지만 미정은 유언장을 꽁꽁 감쌌지요. 집과 땅은 내 몫이에요. 어머니가 정하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형제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이 모두 미정 차지가 되었다니. 상진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유언장 진짜야? 언제 쓰신 거야? 작년에 쓰셨어요. 증인도 있어요. 증인이 누군데? 동네 이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 미정의 대답에 형제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증인까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상철이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어머니 필체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정식으로 공증도 받은 거예요. 미정의 말에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래? 언니도 어머니 모시는데 정성을 다했잖아. 하지만 미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오빠들도 다 각자 살 길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형제들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상진의 동네 돌아다니며 하는 효자 코스프레, 상호의 몰래 대출 시도, 상철의 술자리 허세. 모든 것이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특히 상진이 동네에서 벌인 효자쇼는 나중에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받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언장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이장님과 경로당 회장님이었지요. 상호의 담보대출 시도도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은행 직원이 상속 관련 서류를 요구했을 때 상호는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가져갔다가 발각된 것이지요. 상철의 허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이 4억을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는데 정작 유언장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미정은 형제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의 순종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들이 뭘 했는지 다 봤어요. 새벽에 집 재고 밤에 몰래 뒤지고 동네 돌아다니며 쇼하고. 미정의 말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 모시느라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오빠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계산부터 하더라고요. 미정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형제들이 할 말이 없었지요.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오빠들은 각자 살 곳이 있으니까 나가세요. 미정의 차가운 선언에 형제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순종적이기만 했던 막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진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잠깐, 그 유언장. 정말 진짜야? 당연히 진짜죠. 그럼 어머니 인감증명서는? 법무사 확인은? 미정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철이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공증 받았다면서 공증 번호는? 공증인 이름은? 미정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형제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설마 위조한 거야?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미정의 유언장 발표 후 몇 주가 지났지만 형제들의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상철이 제기한 공증 관련 질문에 미정이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지요. 그 몇 주 동안 형제들은 각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을 제외한 4명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유언장이 가짜일까?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만약 유 원장이 진짜라면 자신들이 한순간에 빈손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8억, 아니 24억이 될 수도 있는 재산이 모두 미정 혼자 차지하게 된다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셋째 미숙이었습니다. 몇 주간 쌓인 의혹이 폭발한 어느 아침, 미숙이 유 원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조다. 이거 완전 위조야. 미숙의 외침에 다른 형제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뭐가 위조라고? 상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글씨 봐. 어머니 글씨랑 달라. 미숙이 유 원장을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가장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글씨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물자 쓸 때 삐침을 이렇게 안 하셨어. 그리고 려자도 완전 달라. 미숙의 지적에 다른 형제들도 유 원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평소 어머니의 글씨체와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보였지요. 상철이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이상해. 작년에 썼다고 했는데 작년 그때 어머니 손목 아프다고 글씨 못 쓰신다고 하셨잖아. 형제들의 의혹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지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라고요. 미정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이미 형제들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상호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미친. 유 원장까지 위조해. 네가 그런 애였냐? 위조 아니에요.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유 원장이 위조라는 확신을 갖게 된 형제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각자 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지요. 상진은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요. 제가 어머니 병수발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막내가 가짜 유 원장을 만들어서. 변호사는 상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체 감정을 받아보시죠.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분들께도 확인해 보시고요. 상진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한편 미숙도 따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저는 15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모든 걸 돌봤어요. 그런데 막내가 갑자기 유 원장을 가져와서. 미숙의 변호사도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간병을 하신 분이 상속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특별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상철은 자신이 보낸 송금 내역을 모두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10년간 5천만 원 넘게 송금한 기록이 다 있어요. 상철의 변호사는 통장 내역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심지어 상호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지요. 요즘도 장남이 우선 아닌가요? 하지만 상호의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법적으로는 균등 상속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유 원장이 위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며칠 후 상속 관련 상담을 위해 한 변호사 사무실에 형제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필체 감정을 위해서는 함께 협조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진이 먼저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병원비만 500만 원 넘게 냈어요. 이게 다 증거가 있어요. 그러자 미숙이 발끈했습니다. 돈으로만 따지면 내가 15년간 살림한 게 얼마인데요? 상철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매달 30만 원씩 보냈어요. 총 5천만 원이에요. 변호사가 정리하려고 했지만 형제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니들이 뭘 했다고. 상호가 소리를 지르자 상진이 받아쳤습니다. 형은 뭘 했는데요? 농사만 지으면서. 뭐라고? 이 자식이. 상호가 벌떡 일어서자 상진도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야, 그만해. 상철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어. 누가 누구한테 새끼야. 결국 변호사가 직원들과 함께 형제들을 말려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지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가시죠.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으니. 변호사의 말에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나왔지만 복도에서도 계속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라면 49제를 지내야 하는 날이었지만 형제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분위기는 최악이었지요. 미숙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지만 누가 제사를 지낼지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제사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미숙이 주장하자 상호가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거야. 요즘 시대에 그게 어디 있어요? 제사상 앞에서 형제들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상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미정이가 유언장 위조한 것도 밝혀졌으니 이제 정식으로 나눠 가져야지. 위조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정이 소리쳤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8억을 5로 나누면 1억 6천씩이네. 개발되면 4억 8천씩이고. 야, 제사상 앞에서 돈 계산하고 있어? 미숙이 분노했지만 상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감정적으로만 할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때 상호가 갑자기 화를 내며 제사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오빠. 미숙이 말렸지만 상호의 팔에 제사상 모서리가 부딪혔습니다. 제사상이 흔들리더니 제사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어머니 제사상을 엎어버려.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일부러 엎었다고. 똑같아요.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형제들이 제사상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모습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에게는 더 이상 체면이나 가족의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욕망만이 남아있었지요. 상진은 동네 사람들에게 미정이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어머니 유언장을 가짜로 만들었어요. 정말 어이없어서. 상진의 이런 행동은 미정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정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상철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막내가 유언장을 위조해서 난리예요. 법정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동료들은 상철을 동정했지만 속으로는 역시 유산 싸움은 무섭다고 생각했지요. 미숙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 모셨는데 막내가 유언장 위조해서 다 가져가려고 해. 친구들은 미숙의 편을 들어줬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계속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농사지어서 집 지켰는데 이게 뭔 소리야. 각자 변호사를 선임한 형제들은 본격적인 법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계속 갈등이 벌어졌지요. 필체 감정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다른 글씨 샘플이 필요했는데 형제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편지나 메모를 놓고도 싸웠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가져갈게. 왜 네가 가져가? 우리도 필요해. 복사해서 줄게. 복사본으로는 감정이 안 된다고 변호사가 그랬어. 심지어 어머니의 일기장을 놓고도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지요. 미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되었거든요. 정말 위조한 거야? 상철이 미정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이 모든 일이 시골 동네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형제들의 갈등을 구경거리로 여겼지요. 저 집 자식들 참.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싸움이야. 그래도 막내가 유언장을 위조하다니 그건 좀 심하지 않아? 요즘 젊은 애들은 뭘 못해?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형제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특히 미정에게는 따가운 시선들이 쏟아졌지요. 이장님도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유언장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런 유언장 본 적이 없어. 미정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장님의 증언으로 미정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미정의 유언장 위조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이제 형제들 사이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법정 준비로 분주한 어느 날 뜻밖의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김할아버지였지요. 90세가 넘은 그분은 평소에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으시는데 이상하게도 지팡이를 짚고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김할아버지의 말에 형제들은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속 분쟁에 대한 뻔한 충고나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꺼낸 다음 말은 형제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 땅 절반은 이미 팔렸다는 거 아니? 이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기억력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지요. 너희 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나한테 상의했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땅 일부를 팔아야겠다고. 형제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소개해달라고 해서 읍내 박 사장한테 연결해줬지. 상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신 거예요? 그럼 팔았지. 뒷산 쪽 땅 절반을 3억에 팔았어. 그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로도 쓰고. 김할아버지의 말에 형제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8억짜리 땅의 절반이 이미 없어져 버렸다니. 그럼 지금 남은 땅은 얼마어치인가요?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4, 5억 정도 될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형제들은 더욱 불안해졌지요. 김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팔고 남은 땅도 좀 이상해.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맹지야, 맹지. 다른 사람 땅을 거쳐야 나갈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래서 값도 많이 안 나가.
맹지라는 말에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맹지가 얼마나 골치 아픈 땅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상철이 급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얼마어치가 남은 거예요? 시골집까지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그것도 팔리면 말이고. 할아버지의 말에 형제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8억이던 것이 2억으로 개발 호재까지 고려하면 24억이 될 수도 있다던 재산이 고작 2억밖에 안 남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상진이 억울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이었겠지. 너희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특히 상진이 너는 이미 많이 도와줬으니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하셨어. 할아버지의 말에 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재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실망감도 컸거든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난 후 형제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던 재산이 실제로는 고작 2억밖에 안 된다니. 2억을 5명이 나누면 1인당 4천만 원. 개발 호재를 고려해도 1억 정도가 최대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지요. 특히 상철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동료들에게 4억은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는데 실제로는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미숙이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상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효자 코스프레를 했고 부동산 감정까지 받았는데 정작 그 땅의 절반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던 것이지요. 상호 역시 자신이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땅이 실제로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법정까지 가서 싸울 필요도 없는 거네요? 상철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억을 놓고 변호사비까지 내가면서 싸울 이유가 있나? 차라리 그냥 나눠 가져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은 각자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려고 했지요. 상진의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억 정도 재산이면 솔직히 소송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변호사비, 감정비, 법원 수수료까지 합치면 한 사람당 몇백만 원씩은 나갈 텐데. 미숙의 변호사도 비슷한 조언을 했습니다. 협의 분할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상철의 변호사는 더욱 현실적이었습니다. 2억을 5명이 나누면 4천만 원씩인데 소송하면 변호사비로 몇백만 원 나가고 시간은 1, 2년 걸려요. 그럴 가치가 있나요? 상호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 상속권이라는 게 요즘에는 법적으로 인정 안 돼요. 그냥 협의로 해결하세요. 형제들은 변호사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허무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 말이지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위조한 것이 들통났을 뿐만 아니라 그 유언장으로 차지하려던 재산도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유언장 위조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정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차가워진 것이지요. 어머니 유언장까지 위조하다니. 그래도 막내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미정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지요. 미정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서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2억밖에 안 되는 재산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었지요. 내가 뭘 한 거지?
미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들도 각자 허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몇 주간 보여준 추악한 모습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지요. 상진은 동네에서 벌인 효자 코스프레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2억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깎아먹은 것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네. 상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상호는 자신이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맹지나 다름없는 땅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니. 괜히 욕심부렸어. 상철은 회사 동료들에게 한 허세가 부끄러워졌습니다. 4억을 받는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니. 어떻게 회사에 가지? 미숙은 15년간 어머니를 모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자신도 돈 때문에 형제들과 싸웠던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왜 이랬을까? 김할아버지의 폭로 이후 형제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계산부터 했던 것, 서로를 의심하고 싸웠던 것, 법정까지 가려고 했던 것. 모든 것이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마저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한심하네. 상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미숙도 후회의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돈으로 계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파셨던 것도,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도, 어머니는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셨는데 우리는. 상철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고작 2억, 5명이 나누면 4천만 원씩. 법정 싸움을 하면 변호사비만 몇백만 원씩 나가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냥 협의 분할로 하자. 상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응, 소송비로 돈 버리는 것보다 낫겠어. 상진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땅을 팔지 않으셨다면, 만약 개발이 정말 된다면 하는 아쉬운 말이지요. 그래도 아까워. 상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아까워? 원래 우리 것도 아니었잖아. 미숙이 현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것은 어머니의 재산이었고 어머니가 필요에 의해 처분하신 것이었지요. 자식들이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몰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산이 고작 2억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형제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들의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지요. 욕심에 눈이 멀어 저질렀던 모든 행동들이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지요. 특히 장남 상호에게 찾아온 재앙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호가 어머니의 인감 도장을 이용해 가짜 증여계약서를 만들려고 했던 일이 들통났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거든요. 은행 직원이 상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언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상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미 어머니의 사망신고서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법무팀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상호에게 경찰서 출두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였지요. 아니, 이게 무슨... 상호는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2억을 5분 할에서 4천만 원 받으려다가 오히려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상호의 신용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농협에서 받던 농업자금 대출도 중단되었고 농자재 구입도 외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상호 씨가 어머니 인감도장 위조했다면서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빌려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상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이었지요. 결국 상호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비만 300만 원이 들었고 이것은 그가 받을 상속금 4천만 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뭔 일이에요? 상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상호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상진이 동네에서 벌인 효자 코스프레도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진실을 말하면서 상진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장님이 다른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 의문을 표했습니다. 상진이가 어머니 병수발을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미정이가 제일 고생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도 상진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상진이가 매달 내려왔다고 하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병원비도 자기가 다 냈다고 하는데 순덕이가 땅 팔아서 병원비 냈다고 김영감이 그러던데. 동네 사람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상진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상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효자 코스프레 하더니 결국 다 거짓말이었네. 그럼요, 돈 냄새 맡고 온 거지. 상진은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효자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가식적인 사기꾼으로 바뀐 것이지요. 더욱 치명적인 것은 상진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에도 타격이 온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상진의 사업체와 거래를 끊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장사를 해? 신뢰가 없으면 사업도 안 되지. 상진의 월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4천만 원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연 매출 몇 천만 원을 잃은 셈이었지요. 내가 뭘 한 거지? 상진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철이 회사에서 벌인 허세도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사억을 받는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지요. 처음에는 동료 한 명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철아, 유산 문제 어떻게 됐어? 4억 받는다고 했는데. 상철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 그게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다니? 얼마나? 한 4천만 원 정도. 동료는 깜짝 놀랐습니다. 4억이 4천만 원? 그럼 10분의 1이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상철이 허세를 부렸다는 것이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진 것이지요. 상철이가 유산 4억 받는다고 허풍 떨었는데 실제로는 4천만 원이래. 완전 허세였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한테나 자랑하고 다녔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상철이 이미 4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용카드로 미리 큰 지출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4천만 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상철은 카드 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상철은 급하게 전세 계약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날아갔지요. 회사에서의 상철을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철이 참 허영심이 강하네. 그러게, 없는 돈 자랑하고 다니고. 상철은 회사에서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지요. 미숙이 제사상이 엎어진 사건도 동네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제사상을 엎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숙에 대한 시선도 차가워졌지요. 미숙이가 제사상을 엎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제사상을. 돈 때문에 그랬나 봐. 미숙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엎은 것이 아니라 상호와 신랑이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미숙이가 화나서 제사상을 뒤엎었다더라.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미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해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굳어진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숙의 남편과 자녀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어머니 제사상을 엎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미숙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제사상 엎었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남편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미숙은 가족들에게까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15년간 어머니를 모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지요. 결국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15년 동안 어머니 모셨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미정은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둘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입꼬리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지요. 참 우스워. 미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더니 결국 다 망가졌네. 미정은 자신도 유언장 위조로 망신을 당했지만 형제들의 몰락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호가 경찰서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며 미정이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누가 인감도장 위조하라고 했어? 상진이 동네에서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효자 코스프레 하더니 결국 들통났네. 상철이 회사에서 허풍쟁이로 낙인 찍힌 것도, 미숙이 가족들에게 오해받는 것도 미정에게는 모두 자업자득으로 보였습니다. 욕심 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미정의 차가운 시선은 형제들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었거든요. 형제들은 각자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을 받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본 것이었거든요. 상호는 변호사비 300만 원의 농업자금 대출 중단, 그리고 동네에서의 신용 실추까지 경제적 손실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상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매출 급감으로 연간 손실이 몇 천만 원에 달했거든요. 효자 코스프레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상철은 신용카드 위약금 500만 원에 회사에서의 이미지 실추까지.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숙은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모든 형제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미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미정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서였지요. 이제 진짜를 보여줄 때가 됐네. 미정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형제들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그동안 형제들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았지요. 오빠들, 언니. 곧 진짜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미정이 혼자 중얼거리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형제들의 몰락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각자가 욕심 때문에 저지른 일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상호는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상진은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상철은 회사에서 허풍쟁이가 되었고 미숙은 가족들에게까지 오해받았지요. 그리고 미정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게 다가 아니야. 미정의 말에는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몇 달간의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이들의 표정은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호는 인감 위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고 상진은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해 사업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회사에서 허풍쟁이로 낙인 찍혀 승진 기회를 놓쳤고 미숙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지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8억의 재산은 실제로는 2억밖에 안 되었고 소송 비용만 이미 수백만 원씩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소송 자체가 손해라는 것을 모두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지요. 미정만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유언장 위조는 이미 명백히 드러났지만 왜인지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지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유언장에 대한 필체 감정 결과 피상속인 박순덕의 필체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언장은 무효로 판단하며 상속 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비율로 분할하도록 합니다. 판사의 말에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5분할로 돌아간 것이었지요. 단, 피고 정미정의 유언장 위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말에 미정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속 재산의 정확한 평가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산정되며 이를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균등 분할합니다. 2억 1천만 원을 5명이 나누면 1인당 4,200만 원. 이것이 그들이 치열하게 싸운 결과였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특성상 실제 매각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합니다. 법정 판결 후 형제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2억이라도 현금으로 나눠 가져야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집 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상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집이 너무 낡았어요. 30년 넘은 시골집인데 요즘 누가 이런 집을 사려고 해요? 중개업소 사장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땅도 문제예요. 맹지나 다름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개발도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럼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금매로 내놓으면 1억 5천 정도. 그것도 팔리면 다행이고. 1억 5천만 원을 5명이 나누면 3천만 원씩. 법정에서 인정받은 4,200만 원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팔리는데 1,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시골집은 원래 잘 안 팔려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말에 형제들은 절망했습니다. 돈으로 나눠 가지려 했는데 집이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그냥 같이 살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중개업소 사장의 농담 같은 말에 형제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자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시골집에서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이 있었지만 상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누구도 집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상호는 원래 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상진과 상철은 서울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미숙도 서울집을 정리하고 시골집으로 왔지요. 미정은 원래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고요. 5명의 성인이 좁은 시골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방이 3개밖에 없어서 누가 어느 방을 쓸지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큰 방은 내가 써야지. 장남이니까. 상호가 주장했지만 다른 형제들이 반발했습니다. 왜요? 이제 5분할인데 장남이 무슨 소용이에요? 상진이 받아쳤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로 방을 배정했지만 2명은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겨울이라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좁은 집에서 5명이 함께 살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사용 순서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까지 모든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지요. 누가 내 칫솔 썼어? 전기료 누가 낼 거야? 왜 내가 혼자 설거지 해야 해?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지옥 같았습니다. 5명이 한 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반찬 좀 더 주세요. 직접 가져가세요. 이런 식의 차가운 대화만 오갔습니다. 미정이 요리를 해왔지만 이제는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정이만 요리하면 안 되지. 이제 다 똑같은 입장인데. 미숙이 말했지만 미정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하세요. 함께 살다 보니 생활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같은 기본적인 공과금부터 식비까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하는 것도 일이었지요. 상철이 계산기를 꺼내며 제안했습니다. 공과금은 5등분해서 내고 식비도 5등분하자. 하지만 상호가 반발했습니다. 왜 내가 같은 돈을 내야 해? 나는 원래부터 여기 살았는데. 그럼 형님은 얼마 낼 건데요? 절반 정도. 말도 안 돼요. 똑같이 사는데 왜 형님만 적게 내요? 이런 식으로 돈 문제로도 매일 다퉜습니다. 결국 미정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드세요. 공과금도 각자 계산해서 내고.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전기는 하나의 계량기로 나오는데 어떻게 각자 계산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코믹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상진이 샴푸를 새로 사왔는데 상철이 몰래 썼다가 들켰습니다. 내 샴푸 누가 썼어? 조금밖에 안 썼는데 뭐 어때? 조금이라도 내 돈으로 산 건데. 샴푸 한 번 쓴 것 때문에 1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미숙이 김치를 담갔는데 다른 형제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인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각자 김치 따로 담가. 그래요. 앞으로 각자 알아서 해요. 결국 냉장고에는 김치통이 5개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김치인데 각자 따로 담근 것이지요. 화장지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화장지 누가 살 거예요? 각자 사서 각자 써요. 결국 화장실에 화장지가 5개씩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화장지만 쓰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은 금세 동네 소문이 되었습니다. 저 집 자식들 다 같이 살고 있던데? 그러게 다들 어른인데 왜 한 집에서 살까? 재산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집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서 매일 싸우는 소리 들려.
그러게, 어제도 누가 소리 지르던데. 형제들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이 팔릴 때까지는 함께 살아야 했거든요. 더욱 웃긴 것은 형제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장을 보러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면 무엇을 살지 정하느라 또 싸울 것이 뻔했거든요. 상호가 아침에 장 보러 갔다 왔더니 오후에 상진이가 또 장 보러 가네. 같은 집에 사는데 왜 따로 장을 봐? 동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고 5명이 함께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보러 오신 분이 계시긴 한데 가격을 많이 깎아달라고 하세요. 얼마나요? 1억 2천만 원이요. 1억 2천만 원을 5명이 나누면 2,400만 원씩. 소송비까지 생각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직 대출 승인도 안 났고. 형제들은 절망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지요. 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상진도 동감했습니다. 진짜 후회돼. 4,200만 원 받으려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미숙도 넋두리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 말씀대로 사이좋게 살았으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정만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혼자 나가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거나 서류를 들여다보곤 했지요. 미정이가 요즘 뭐라는 거지? 상진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혼자 나가서 전화하던데. 상철도 동의했습니다. 미정이 밤늦게 혼자 나가서 누군가와 만나고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뒤지곤 했지요. 너 어디 갔다 와? 상호가 물어봤지만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책했어요. 하지만 산책치고는 너무 오래 나가 있었고 뭔가 서류 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시골집에서의 지옥 같은 동거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던 어느 날 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모든 형제들이 잠든 사이 미정이 혼자 일어나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정은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촛불 하나만 켜놓고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바로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의 겉면에 쓰인 글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정이에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것은 형제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구나. 미정이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차가움과는 완전히 다른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 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진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지요. 나 박순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지요. 우리 집과 남은 모든 땅은 사회복지법인 햇살고아원에 전액 기부합니다. 뭐라고요? 고아원에 기부한다고요? 형제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2억 원의 재산을 말입니까?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지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이 집에서 따뜻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읽으며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었지요. 그리고 미정아, 내 오빠들과 언니가 재산 때문에 얼마나 추악해질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의 본성을 똑똑히 지켜봐라. 어머니는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추악해질지 말이지요. 유언장을 계속 읽어가자 더욱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미정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놓으셨던 것이지요. 미정아, 너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형제들 앞에서 발표해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끝까지 지켜봐라. 미정이 만든 가짜 유언장도 결국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지요. 그들이 돈에 눈이 멀어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모습을 다 봤으면 이 진짜 유언장을 불태워버려라. 어머니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자식들의 추악한 본성을 폭로한 후 마지막에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라는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자식들을 조종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제 넌 자유롭다. 더 이상 가족에게 얽매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음을 기억해라. 미정은 지난 몇 달간 형제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았지요. 그들은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상진의 동네 효자 코스프레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장님부터 찾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홍보하고 다니는 모습. 미정은 그것을 보며 구토감을 느꼈지요. 오빠가 저렇게 가식적인 사람이었나? 상호의 인감도장 위조 시도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가짜 서류를 만들려고 하다니. 친오빠가 범죄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끔찍했지요. 상철의 회사에서의 허세는 또 어땠습니까? 4억을 받는다고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벌써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숙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 승계권을 주장하면서 15년간 모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계속 강조하는 모습. 모든 것이 결국 돈 계산이었지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추악할 줄은. 미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도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완전히 순수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 재산을 받고 싶었어요. 미정이 촛불에게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평생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며 어머니를 모셨는데 정작 상속에서는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5분할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했던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속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인정받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짜 유언장을 발표한 후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서 미정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저도 결국 그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미정은 자신도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자신도 돈 때문에 형제들을 속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형제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재산이 실제로는 고아원으로 가버릴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 서로 의심하고 변호사비까지 쓰면서 싸웠는데 말이지요. 2억을 놓고 저렇게 싸우더니 알고 보니 고아원 거네요.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진이 동네에서 벌인 효자 코스프레도 완전히 허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상진이가 효자다라고 증언해봤자
재산은 이미 고아원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상철이 회사에서 허세 부린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받는다고 동료들에게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영원이었던 셈이지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정은 상상만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기절초풍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이 진실을 형제들에게 알릴지 고민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을 태워버리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형제들은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게 되거든요. 알려주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형제들은 비록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1,500만 원 정도씩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그럼 더 절망할 텐데. 미정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형제들을 위해 진실을 숨겨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던 미정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뜻을 어길래요. 미정은 어머니의 계획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들이 비록 추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거든요. 고아원에 기부하는 것보다는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서 유언장을 촛불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불빛에 마지막으로 비춰졌지요. 어머니, 이번만은 딸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미정이 차갑게 웃으며 유언장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유언장이 타들어가면서 햇살 고아원이라는 글씨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액 기부라는 문구가 제가 되었지요. 어머니의 뜻은 사라지고 남은 건 욕망뿐이었습니다. 미정의 이 말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최종 보스 같았거든요. 불타는 유언장을 보며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형제들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마지막 재조각이 사라질 때까지 미정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미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짐가방이었지요. 내일 아침에는 여기 없을 거예요. 미정은 이미 서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할 예정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 집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미정은 짐을 싸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제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집을 떠날 생각이었지요. 오빠들과 언니는 시간이 지나면 화해할 거예요. 저 없이 말이죠. 미정은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형제들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위조 사건 때문에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였거든요. 새 출발이에요. 어머니도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미정이 짐을 싸고 있을 때 거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진과 상철이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정말 불쌍해 보여요. 두 명의 중년 남자가 좁은 거실에서 이불 하나씩 덮고 자는 모습은 정말 처량했습니다. 상호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고 미숙은 어머니 방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5명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집이 팔릴 텐데 그때까지 참고 사세요. 미정은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가족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물론 형제들은 미정의 이런 마음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들은 여전히 꿈속에서도 재산 분할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이 일어났을 때 미정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만 남겨져 있었지요. 새 출발을 하러 갑니다. 모두 건강하게 사세요. 미정. 상호가 메모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미정이가 없어졌어. 형제들이 급하게 모여들었습니다. 뭐라고? 어디 갔다고? 짐도 다 가져갔네.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상속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미정이 사라져버린 것이었거든요. 연락처라도 남겼나? 하지만 미정은 새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연락을 끊은 것이었지요. 이 상황에서 혼자 도망가다니 상진이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정 없이도 상속 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했거든요. 6개월 후 시골집은 결국 1억 원의 금매로 팔렸습니다. 미정을 제외한 4명이 나누니 1인당 2,500만 원씩 받게 되었지요. 생각보다 많이 받은 셈이었습니다. 상호는 그 돈으로 농기계를 새로 사서 농사에 전념했습니다. 인감 위조 사건으로 벌금은 냈지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상진은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에서의 망신 때문에 고향을 떠났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상철은 허세를 부렸던 것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은 늦어졌지만 동료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했지요. 미숙은 서울로 올라가서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이해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미정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형제들 생각이 났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지요. 1년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동네에 정말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이었지요. 헐, 진짜 개발된다고? 상진이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땅이 있었다면 지금쯤 10억은 받았을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욕심 부리다가 정말 다 놓쳤네. 형제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세상에 후회약은 없었습니다. 반면 미정은 서울에서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가족을 갈라놓고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년 후 미정은 자신의 카페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옳은 선택을 했을까요? 미정은 가끔 궁금했습니다. 만약 진짜 유언장대로 고아원에 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가족이니까요. 미정은 여전히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추악한 모습을 봤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요. 어서 오세요. 이것이 욕망과 가족의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긴 이야기의 진짜 끝입니다.